버블을 이제 좀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올해 3월까지, 올해 4월까지, 올해 4월이죠. 4월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정책을 다시 또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세계 대공황이 있을 때는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버블이 같이 있었거든요.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준이 실패했다 치죠. 앞으로 그러면 제대로 잡을 수 있느냐,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뒤늦게라도 금리 인상, 그래서 뭐 빅스텝이니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50bp 혹은 뭐 다음에는 75bp 할 수도 있다. 뭐 급한 상황을 암시하는 거일 수도 있고 좀 더 과감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연준의 이러한 행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 미국 소비자 물가 기준 인플레이션율이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8.5%였고 4월에는 이제 8% 이제 위에 이렇게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80년대 초 이후에 이제 초유의 사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연준 이제 중앙은행이 이것을 이제 잡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너무 늦게 했다. 이미 3월 달까지 양적 완화 조치를 계속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4월에 기준금리를 처음 이제 0.25%포인트 올렸죠. 그렇죠. 그다음 5월에 이제 이거 가지고 아니네 해가지고 이제 소위 빅스텝 한다고 하면서 0.5%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0.75%부터 0.1%까지. 우리가 보통 쉽게 이제 1%라고 하죠.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가 아니라 이제 양적 긴축. 이제 QT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QT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QT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장기 국채하고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이제 사들이는 것을 반대로 이제 보유하고 있던 것을 갖다가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만기가 돌아오는 그러한 국채라든가 MBS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채워넣지만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자적 보상으로 채권 보유 금액은 이제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통화 긴축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것도 제가 이제 미국 CNBC라든가 이런 이제 방송 제가 즐겨 보는데 저녁에 이렇게 보면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제 로렌 서머스 같은 이제 교수는 이미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로 이제 전이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임금 상승을 이제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되고 임금 상승이 이제 높아지면 그게 다시 또 이제 물가로 전이되고 그럼 물가 상승이 되니까 다시 또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이제 줄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0.5%포인트씩 한 3차례 많아도 한 4차례 정도 올해 올려서 올 연말이면 한 미국 기준금리가 한 2.5% 정도 이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과연 인플레이션 잡을까요? 이거는 물론 시장금리는 아닙니다만 이 기준금리로 따지면 그 명목금리잖아요. 거기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실질금리가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준이 앞으로 말을 또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해 이맘때까지만 해도 계속 뭐라고 그랬느냐면 2022년 말까지는 제로금리 계속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한때는 2023년 말까지도 제로금리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난해 말까지. 그리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아 이제는 소프트 랜딩 할 거다 믿어달라.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그걸 믿으면 투자자로서 어떻게 보면 큰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모든 것은 사실 투자자의 판단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합리적인 그런 어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이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연준이 어떠한 무리를 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수단을 쓸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일단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 뭐 0.5가 됐든 뭐 1% 금리 인상도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100bp 올린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충격을 줬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으로 뭐 바로 뭐 유가부터 급락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잡을 수는 있지 않겠냐. 어쨌든 정책을 쓰면은 일단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과감한 사실은 통화긴축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지난해 12월에 우리나라 이제 그때 모 언론사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지금 당시 12월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 말을 믿지 마라. 계속 일시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처럼 보이는 물가 상승이 있는데 나는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도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우리 그 개인들은 투자자 포함해서 우리 개인들은 안전띠를 단단히 매야 된다. 안전벨트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미국 연준의 어떤 그 FOMC 이제 이사회 멤버라면 좀 저는 약간 매파였지 않았을까. 그게 매파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옳은 어떤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었을까. 최소한 지난해 12월 정도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부터 사실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행이 더 어떻게 보면 미리 사실 0.25%포인트까지 4번 올렸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거 생각하면 더 정책적 판단을 더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통합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얘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버블을 이제 좀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올해 3월까지, 올해 4월이죠. 4월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사실은 버블이 끼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만약에 연준 의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어떤 조치를 취해야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그래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0.75%포인트씩 이 소위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드는 그런 기미가 보일 때까지 저는 올리는 것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그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게 이제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어떤 시차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이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이제 시장에 이제 금리에 영향을 줘야 되고 또 금리가 투자나 아니면 소비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너무 늦은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럼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벤 버냉키나 제가 뭐 아니면 로렌스 서머스나 여러 그 저보다 훨씬 더 세계적으로 저명한 그러한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들의 주장인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투자 회사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그 통화 정책에 직접 또 재정 정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사실은 통화 긴축을 함으로 해서 그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잠재워야 된다. 물론 이거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프죠. 지금 이현우 기사 와가지고 지금 주제 넘게 지금 뭐 미국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지금 더 올리면 안 되는데 이거 0.5%도 지금 많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75bp씩 몇 번을 더 올려야 된다고?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그냥 잡힐 때까지? 일단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8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연준 의장이면 어떻게 하실 거니까. 아니 저는 잡는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75bp씩 몇 번을 해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올해 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2.5%라면 이거는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물론 시장금리는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봤자 뭐 국채금리 뭐 3년물 뭐 이런 거 해봤자 지금 얼마 됩니까? 이게 뭐 한 3% 뭐 남지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거를 플러스로 돌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아니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두면 안 되는 게 계속 버블이 더 커지니까 버블이 더 커지면 터질 때 더 가슴이 더 이게 힘든 거예요. 마치 우리 상처가 나가지고 고름이 지금 막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데 네. 이걸 조금 할 때 터트려줘야 되는데 안 터트리니까 나중에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뭐 개구리 배처럼 커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연준 의장이시라니까 지금.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75bp씩 그 플러스 전환시킬 때까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언제까지 75bp씩을 인상을 몇 번을 더 해야 된다라고 보시느냐 이거죠. 저는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될 때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어떤 목표를 두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래도 최소한 우리는 실질 인플레이션이 최소한 지금 뭐 2%까지는 아니래도 연말까지 뭐 3%나 이렇게 잡겠다. 목표를 좀 제시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 시장 금리를 뭐 플러스로 돌리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워닝 시그널을 계속 좀 시장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뭐 괜찮다. 내가 소프트 랜딩 한다. 이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늑대 소년하고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고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언제 소프트 랜딩 한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또 올 겁니다. 아니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일단 잡으면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그게 경제에는 굉장히 힘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죠. 그렇게 경기 인플레이션을 확 잡았어요. 네. 그렇게 과감한 어떤 그 금융 정책을 써서 네. 그랬을 때 이 금융 시장, 자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산 시장은 이제 엄청난 충격이 있죠. 실물 시장도 힘든데 자산 시장은 실물 시장보다도 훨씬 더 힘들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 자산 시장의 가격은 실물 시장의 어떤 가격 변동보다는 훨씬 더 크게 광폭으로 움직여요. 오버슈팅 한다고 우리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데 환율이나 주식 가격은 실제 균형 가격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 이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10%면 되는데 이게 20% 3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만 올라가면 이제 균형인데 어떤 새로운 환경 때문에 이 20% 30%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어떤 오버슈팅을 하는 게 이제 자산시장의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많은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제 연준이 이제 어떤 통화 긴축을 좀 세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 얘기는 자산시장은 더더욱 힘들 거다. 침체될 거다. 역사적 경험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자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두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우리 닷컴 버블 때 한번 볼까요?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당시에 이 그림을 보시면 95년도에 95년 한 중반쯤에 이르면 이게 소위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인데 나스닥 지수가 한 1000 정도예요. 근데 이게 5년 만에 어디까지 갑니까? 5000까지 가요. 5년 만에 5배. 사실은 이제 뻥튀기가 된 거죠. 이 버블입니까? 아닙니까? 오버슈팅이 지금 지나가 나니까 이제 오버슈팅인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일단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그때는 뭐가 있어요? 닷컴 기업들. 사실 닷컴이라고만 붙이면 엄청난 투자가 막 몰려요. 뭐 인터넷, 뭐 그때 그 소위 웹도 막 등장하고 그때 뭐 아마존 등장하고 구글 등장하고 뭐 이런 때예요.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지만 지금 살아남은 기업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2000년 초에 2000년 그 당시 3월이에요. 이 5천까지 갔다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2002년 10월이 되면 다시 1000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1000에서 5000 갔다가 2년 반 만에 더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또 원상복귀한 거예요. 버블이 엄청나게 꺼진 거죠. 이 당시 한번 제가 페드의 기준금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95년부터 봤잖아요. 95년도 중순쯤 되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한 6% 정도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99년 한 1월까지 가면 4.6%까지 떨어져요. 6% 4.6까지 떨어진다니까요, 얘가. 이때 아까 어떻게 됐죠? 나스닥 지수가 계속 올랐잖아요. 계속 올랐는데 연준이 이거 좀 심하네 해가지고 뭐 기준금리를 올려요, 또 이게. 이게 올리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가 알렌 그린스팬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린스팬 의장이 주도해가지고 이거를 2000년 중순에 가면 6월이 되면 얼마까지 올리냐면 6.5%까지 올려요. 4.6%에서 6.5%가 올렸으니까 2%포인트 이상 올린 거죠. 네. 이렇게 올리니까 그냥 단순히 한 50% 이상 올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준금리를.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 소위 테크 기업들은 어떤 성장주라고도 하는데 이거 너무 이제 부담이 된 거예요. 실제 지금 아무런 이득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버블이 이제 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꺼지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대로 이제 2년 반 만에 이 지수가 이제 다시 천으로 원위치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재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연준이 뭐 하나요? 또 알렌 그린스팬입니다. 계속 금리를요 급속히 낮춰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을 경기부양책 이제 또 쓰는 거예요. 이제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얘가 지금 6%를 상회하던 얘가 몇 %까지 가냐면 얘가 제 기억에는 한 1.5, 2% 한 이 정도까지 이게 떨어져요. 이게 쭉 떨어지죠.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2005년까지 갑니다. 2005년. 자, 이렇게 되니까 다시 사실은 아까 본 그림대로 이제 뭐 사실은 자산시장, 주식시장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자산시장이 주식시장만 있습니까? 뭐가 있죠, 이제?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이제 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소위 부동산 투자, 주택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소위 금융기관들도 이게 막 그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이 부동산 수요도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고 그때 진짜 빌려주니까 다시 또 이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걸 사실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막 돈을 빌려줘요. 그렇게 빌려주면서 이걸 누구까지 빌려주느냐? 소위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이에요. 프라임이 아닌 서브.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모기지 백 시큐리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거 가지고 채권화 해가지고 잘게 쪼개가지고 전 세계 금융기관에 또 이제 그걸 막 팔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위험 분산한다고 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게 너무 심하네 하니까 또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에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다시 또 페드가 또 문제라니까요. 페드를 믿기가 어려운 게 다시 또 이제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리냐면 5% 이상 올려요. 이게 언제까지 올리냐면 이게 2006년 막 이때 7년 이때 막 올려요. 그러니까 2007년이 되니까 이게 조그마한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부도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못 갚으니까 돈 떼어먹히니까. 그러다가 2008년이 되면 이제 그 대형 금융기관 대표적인 이제 레몬 브라더스가 이제 부도가 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담보 대출이 그냥 그 금융기관만 갖고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위 그 잘게 쪼갠 그 채권화 돼가지고 우리나라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금융기관에 다 풀렸잖아요. 전 세계 금융기관이 같이 이제 물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다시 또 이제 금융위기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병 주고 처음에 이제 병 줬다가 약 줬다가 그게 다시 버블을 다시 키워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90년대 말에는
소위 주식시장 버블을 키웠다가 이제 그 버블이 꺼졌고 이제 2000년대 이제 들어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이제 키워졌다가 이제 그 버블을 또 꺼트린 것이 알렌 그린스펀의 연준이었다. 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에 반복되는 연준과 그다음에 금융 위기와의 어떤 상관관계, 역사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지금 뭐 50bp가 됐든 뭐가 됐든 경기 침체를 예상하더라도 빅스텝을 통해서 연준은 금리를 한 2% 이상 올릴 것이고 네.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다가왔을 때 다시 확 내리는 왜냐면 지금 룸이 없잖아요. 이 금리가 그런 어떤 시나리오. 그래서 내년이나 뭐 후년 정도에는 다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다시 자산 시장이 살지 않겠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아니 2%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럼 왜 인플레이션율이 잡히냐 이거예요. 저는 그분들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그러면 2%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냐는 거죠. 아니 금리는 그 이상 올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렸는데 네. 저는 이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은 더군다나 이제 엄청난 이제 충격을 이제 계속 받게 될 거고요. 지금까지 그 나스닥 기준 30% 이상 뭐 하락했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사실은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려있어요. 지난해 말부터 많이 현금화를 한다고 했음에도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너무 계속 실기를 하니까 상황이 계속 늦어졌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연준의 그 입장이 과연 그러면 다시 그러면 기준금리를 바로 낮출까요? 한번 역사적으로 금방 낮춰졌나요? 그렇지 보통 몇 년 정도의 그 올리다가 네. 그다음에 다시 하락하는 인하를 시키는 그 텀이 어느 정도 걸렸죠? 뭐 그거는 이제 다 시기마다 다른데 시기마다 다르죠. 여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닷컴 버블 때는 이 버블이 꺼져 버리니까 금방 사실은 이제 낮췄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한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한 8년까지 하니까 사실은 3년 이상 계속 사실은 금리를 이미 올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이번에도 보면 지금 결국 3월부터 시작했는데 4월부터 시작했는데 그것도 아까 말한 양적 완화가 양적 긴축으로 QT로 전환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년에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또 이걸 양적 완화나 아니면 또 그 통합 팽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그 하고요. 말씀은 그렇다면은 연준의 어떤 이런 위기 관리 대처 등 그 부족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상황은 좀 더 오래 지속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미국 뭐 지난달에 저 미국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미국의 그 부동산 거품은 사실 우리나라 못지않아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난 거고 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평균적으로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풀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서울 그것도 이제 강남 아직 국지적으로 이렇게 많이 수도권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좀 비교를 단순하게 평균적으로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동산 버블이 지금 많이 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 이렇게 떨어졌지만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닷컴 버블 꺼질 때 생각하면 아직 원위치로 가지는 않았으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연준이 부동산 시장은 관심 있게 볼 수 있어도 이 주식 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저게 떨어지니까 내가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거보다는 그 연준의 관심은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고용이죠.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부동산도 이제 그게 서민의 어떤 그 소위 후생의 중요한 어떤 지표이니까 관심을 가질 수는 있으되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그것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정책을 다시 또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닷컴 버블 때는 주식시장에 버블이 있었고요. 금융위기 때는 주식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있었는데 예전에 20년대 말 세계 대공황이 있을 때는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버블이 같이 있었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버블이 지금 같이 있다. 그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러한 상황이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 연준의 입장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운이 좋아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잘 끝나고 뭐 중국이 갑자기 코로나 사태도 잘 잡아가지고 갑자기 뭐 공급도 엄청 원활하게 하고, 근데 경기가 많이 좋아진다고 해서 과연 그럼 중국이 그러면 상품 공급을 더 싸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면 중국은 이제 그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 이상이 돼가지고요. 도리어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전 세계 원자재를 막 다 또 쓸어 담고 상품 수요가 더 늘어나가지고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아니라 상승적으로 압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사실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우리가 긴박감을 갖고 네. 지금 상황을 좀 경계해야 될 때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걸로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우리 코로나 이전의 어떤 주가 수준 그때까지로 회귀할 수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말씀 해주시면. 일단 우리나라 이제 사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는 분이 계시고 이제 미국 투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투자해도 이제 미국 시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간단히 한국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간단하게. 10분은 걸릴 것 같은데 5분 안에 해볼게요. 좀 너무 알았습니다. 다음에. 네, 간단하게 지금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사실은 내일인가요? 이제 사실은 이제 금통위가 금통위에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0.25% 포인트는 또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5번째 올리는 거고요. 이창용 신임 총재가 사실은 예전에 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하고 ADB 치프 이코노미스트도 하고 우리 IMF에서 아태 국장도 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국장을 했는데, IMF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금융 안정과 외환 시장 안정이거든요. 이분이 제일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 번 그분이 이미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나 아니 기업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많고 네. 정부 부채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계속 이 상태로 놔둘 수가 없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미국보다 낮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한 5%도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단 많이 높은 걸로. 한 2% 이상 높다고.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이 포함이 안 되니까. 그게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한테 포함 안 돼요. 미국 같은 게 포함이 돼가지고 그걸 넣으면은 한 2%포인트 이상이 더 높아져서 한 7%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투자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기대를 해야 되는데 어떤 희망, 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특히 단기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증권회사 계신 분들이 우리 815나 여러 다른 프로에 오셔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단기적인 하루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동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흐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놓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대표님도 변동폭이 크지 않냐고. 변동폭이 큰데 사실은 큰 추세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큰 추세를 좀 판단을 좀 잘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사실은 경기는 굉장히 나빠졌는데 왜 주식시장은 그렇게 호황을 누렸습니까? 그건 돈을 풀어서 그렇잖아요. 지금은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거두고 있으니까. 그럼 완전 데칼코마니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돈을 풀었으니까 주식시장 올랐으니까 이거는 맞았네 했는데, 지금 반대로 돈을 줄인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 저들 포함해서 대표님까지 포함해서 너무 단기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그런 어떤 추세를 보면 되고, 아까 닷컴버블 꺼졌습니다만 그 뒤에 사실 몇 배 다시 또 올랐잖아요. 다시 5천이 아니라 그 위에 10,000 이상 15,000까지 갔다가 다시 또 좀 주저앉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5년, 10년을 이렇게 내다보고 우리가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차제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사실 이런 말씀하시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다음에 한번 불러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원하시면 다음에 제가 와서는 좀 장기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더 구조적인 얘기.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책이 사실은 예정된 미래예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지금 어떤 기술혁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갖고 있고, 어떤 기후적 위기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우리가 하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책 나오면 한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그러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건 우리 이현웅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참고만 하시고. 참고만 하시고요. 네. 제가 또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틀리면 또 욕을 먹어야죠. 뭐. 어쩔 수 없어. 숙명이야. 아, 그런가요? 네. 저는 100% 그렇다고 하지 않고요. 로렌 서머스 교수가 항상 얘기하는 75%의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드린 틀려도 말씀은 75%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드렸다고 네,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자시니까 하여튼 이 나온 지표를 그냥 지표대로만 본다면 거기에 따른 의견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